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소주와 일본의 맥주까지 곁들이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 외교를 완전 정상화하는 데 두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거론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두 차례 만찬을 가졌습니다. 경색됐던 한일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소미아도 그렇고 또 우리를 향한 일본의 수출 제재도 완전히 풀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과의 목소리는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걸음.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첫걸음이었다라는 외교계의 평가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일본이 징용 사과를 계승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해법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생각보다 적극적인 그렇게 막 감동적인 호응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역사 인식에 관한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입장 표명은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불만. 한국일보가 오늘 사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은 우리랑 일본 그리고 미국이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ICBM 미사일을 쐈습니다. 3일 동안 각기 다른 미사일을 다 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사일 홈쇼핑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ICBM 미사일을 쏜 궤적도 한번 보면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방위를 한 그 시간대에 미사일을 맞춰서 발사했다. 분명한 불만의 표명이다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뭐든지, whatever, 한겨레신문 6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 위해 뭐든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거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일각에선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도 기사 말미에 당내 반발이 과연 잠재워질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지금 당장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어쨌든 퇴진 목소리가 온건파, 강경파에서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친명계에서는 총선 승리 위해 뭐든 하겠다. 이 퇴진이 아니라 사실상의 공천권 행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뭘까요? 한편 오늘 이 대표는 또 재판 갑니다. 잠시 후에 생중계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무리. 한국경제지 1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근무 상한 캡 씌우라라고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에서 60시간 이상, 최대 69시간. 69시간.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MZ세대를 중심으로 이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백지화했죠. 거기에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 안 된다. 캡셔라라는 말까지 보태졌습니다. 이미 주 52시간에 적응이 돼 있는데 69시간이 되겠습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평화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신 이기태 실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번에 차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도 제기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 시대의 첫걸음이라는 화두, 풀지 못한 과거라는 화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다 오늘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일 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5년간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라 볼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참 냉랭했는데요. 사실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의미로 가까운 두 나라인데 사이는 지난 5년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벚꽃이 피는 듯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와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준 기시다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私とユン大統領が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 사실 전체적인 큰 틀은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한일 양국 간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통 크게 일본에게 제안을 한 거고 이에 일본이 지금 화답하는 모양새인데 과연 일본의 화답도 통이 컸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두 정상 간에 밀착 만찬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정상들 내외간에 1차 요시자와 식당, 호리고 다츠방, 등받이 의자에 기대어 있는 방식. 그 일본 음식점 가면 저런 거 많이 있죠. 스키야키, 샤브샤브, 스테이크 식사를 했다. 일본식 오모테나시. 오늘 일본말 많이 나오는데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진한 대접이다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김성한 실장은 부부간 친밀감 목적이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는 렌가테이 128년 역사의 노포이고요. 1차 장소에서 280m 이동을 해서 그 오므라이스와 돈가스 유명한 곳이죠.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 놓고 통영만 대독 한 채 정상 간의 단독 친교 모임. 일종의 어떤 화합을 의미하는 화합주다라는 분석도 대통령실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긴자에 방문했었다라는 걸 알고 일본 정부가 특별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합주를 건배하고 있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기태 평화연구실장님, 오모테나시, 일본과의 한국과의 관계도 전문가신데 오모테나시라고 일본에서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극진한 외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잘 용어를 몰라서 와닿지 않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오모테나시? 네, 오모테나시라고 하면요, 보통 그 극진한 접대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그 외부 손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접대하는 게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할 때 그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유치 연설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상당히 그 해에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일본이 어떤 외국의 손님들을 맞이할 때, 즉 올림픽 때도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손님들을 맞이할 때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이 오모테나시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 오모테나시라는 단어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만찬 장소, 1차 만찬 장소 보니까 전통적인 일본의 한 식당이에요. 요시자와 식당에서 호리고 다츠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정상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정상들 간의 어떤 만찬 다른 분위기와는 조금 색다른 것 같은데 이게 일본만의 분위기인가? 어떤가요? 그 보통 일본에서는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손님들이 오면 일식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리코타 하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좌식에 이제 방에 안내를 하고요. 또 장소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긴자라고 하는 지역, 긴자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점이 있고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예. 스시를 먹던가 이렇게 좀 일본 문화와 관련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서 또 일반 서민들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샤브샤브라던가 이런 음식으로 일본적인 그런 음식을 대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장소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관동 대지진 학살 장소에서 가까운 데다 역사를 모르면 돈가스 당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일본 전문가로서 이게 돈가스 당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너무 좀 감정적인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일본 측에게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같이 역사 연구라던가 문제 제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긴자에 관광을 가기도 하고 이런데 그것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긴자에 간다고 해서 그걸 또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태 실장의 도직구였습니다.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 방문에 국빈급 예우를 갖췄다라는 보도도 한일 양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1시 54분쯤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죠.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 푸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대사 공항 환영 인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11시 55분쯤에 대통령 내외가 차량에 탑승했고 시내 교통 통제 속에 이동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교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우리 교민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교민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 총리관저에 도착을 했고 기시다 총리가 직접 마중을 했고 자위대 의장대의 사유를 받았습니다. 요건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국빈급 의전을 받았는데 그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사실 20년 만에 이 국빈급 방문이 없었다라는 게 한일 간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7분간 행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기태 실장님,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간의 이런 국빈급 방문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좀 뜸했군요. 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 20년 만인데요. 사실 한일 간에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한국 정부가 발족을 하면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 문제라던가 영토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임기 말에는 항상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나 이럴 때는 임기 초부터 안 좋았던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후 저는 2005년도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도 불만이 생겼고 또 최근에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라던가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가 또 겹치면서 한일 관계가 좀 순탄치 않으면서 이런 국빈 방문이 참 오래간만에 진행된 것 같네요. 예, 이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통일연구원에서 안식년을 가지시면서 또 연구차 일본에 계시다가 네.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일본 내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한류 열풍도 있고 또 한국의 뭐 K-팝 스타에 대해서 굉장한 팬덤도 있고 한일 외교의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문화, K-팝이라던가 K-드라마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식당에 갈 때마다 일본 여점원들이 항상 한국말로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은퇴하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자, 이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겠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한국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어떻게든 만나면 한국어를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일 간에 정말 시민 레벨에서는 서로 교류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과거사 문제라던가 정치 문제를 얘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걸 느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더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가 화과자 친교를 가진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모습도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가 만나서 화과자를 함께 만들었군요. 만들면서 친교 행사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양국 국민도 더욱 가깝게 교류하길 기대한다라며 유코 여사의 우리나라 전통 한과를 또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도 합니다. 왜 화과자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일본 과자가 화과자니까요. 화과자가 일본 과자인가요? 네, 원래 일본 과자. 화가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그 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화식 이런 표현을 쓰듯이 화는 일본을 뜻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화과자, 일본 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저렇게 대접을 한 것 같네요. 예. 또 거기에 우리 측도 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한과. 그렇죠. 한과를 또 선물로 네. 주는 주고받고. 그러니까 일본 문화의 하나인데요. 일본에서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꼭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물도 항상 받으면 항상 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일 관계에서도 하나를 주면 하나를 서로 받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정상회담의 성과와 또 아쉬운 점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も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私とユン大統領が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 한일 간에 중단됐던 셔틀 외교도 복원하기로 하는 등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크게 세 가지를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꽤 어느 정도 진전된 레벨에서의 한일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궤적 등의 정보를 공유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많이 좀 민감한 부분에서는 막혀 있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하기로, 그걸 또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취했던 반도체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계 쪽의 설명은 그동안 일본이 취했던 이 규제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기가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절차적인 것, 서류적인 것, 형식적인 것 등등등 이번에 완전히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계무역기구의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류적인 측면에서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을 합의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 가지 주요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요 성과를 봤을 때 한일 간의 신뢰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서로 신뢰가 없었는데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 비밀을 엄수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뢰관계가 없으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수출 규제가 있었던 것도 무엇이냐면 한국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물자를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출 규제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였죠. 그것을 이제 해제하겠다는 것은 한국을 믿겠다, 즉 신뢰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한일 관계의 신뢰의 재형성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일 간의 신뢰를 회복한 점이다. 라는 논평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밝혔었던 부분이긴 한데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성의 있고 진정성 있고 진전된 언급 내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先般、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としては、この措置を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その際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부분인데 사실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일본을 극일했다, 넘어섰다라는 어떤 자신감적인 측면도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조금 대승적으로 나와라, 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좀 화끈하게 네. 과거사에 대한 어떤 반성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한일은 미래가 창창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손을 내밀었는데 기시다 총리의 저 언급 중에서는 물론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계승한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통 큰 사과나 좀 진전된 입장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김대중 오부치 이런 언급보다는 98년 10월 이렇게 그것조차도 입에 담지 않았다는 매우 섭섭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치 그걸 이제 3월 1일 우리 대통령 3.1절 축사에서 이미 복합 위기, 첫 번째 안보 위기, 두 번째 경제 위기에게 그 자체가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 통해서 나온 거죠. 지소미아 문제하고 경제 위기를 위해서 반도체 뭐 세 가지 부품, 그다음에 WTO 제재를 없애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의전상 서로 간의 협의는 잘 됐습니다만은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벌써 지는 어찌 보면 뭐 대결적 요소로 설명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이미 먼저 굽히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의 입장만, 발언의 수위만 애타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외교를 펴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화끈한 스타일에 뭐 우리가 먼저 양보하지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있어서 상당한 상처를 주고 있다, 여전히 이제 그런 게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가보면 알지만 정치를 제외하고 한일 국민 간에 서로 오해나 불신은 없어요. 굉장히 그동안에 가까워왔고 다만 코로나 시기 동안에 우리가 많이 못 갈 뿐이지 일본 공항에 내리면 다 한국어로 다 돼 있고 너무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큰 결단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어떤 개선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앞으로 미래 뭐 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전혀 본질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진용 배상 문제하고 미래의 청년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대통령이 풀어야 될 숙제다. 국내에 돌아와서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기태 실장님, 기시다 총리에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 윤 대통령은 사실 이거 하면서 지지율을 좀 깎아먹었거든요. 본인이 떨어질 거 알지만 이게
미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갔는데 이 취지를 일본도 잘 알 텐데 기시다 총리는 뭐 물론 국내 선거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만큼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아니 그 한번 사과하면 어때요? 한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하고 있고 한 번도 그 역사적 인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예. 근데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역시 국내 정치 측면인데 이번에 한국 정부의 발표에 의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일본 국민들이 아직 그런 사과,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사과를 하면 저는 지지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아, 좀 떨어져도 네, 그런데 통 크게.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건 또 아베 총리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예. 없는데요. 아베 총리가 2015년도에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에서 향후의 후속 세대들에게 사과하는 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그런 원칙같이 돼버렸다는 게 참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물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예. 약간 좀 직접적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여야의 평가도 당연히 엇갈리겠죠? 들어보시죠.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양국의 청년들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것이며 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외교 참사입니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입니다.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입니다.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는 기만입니다. 여야의 평가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에도 여야 대표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차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차석. 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 그리고 이 정부가 내딛고 있는 발걸음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려 주셨습니다마는 꽉 막힌 일본 문제를 풀어내는 일이 대한민국 정부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지속돼 있던 일본과의 그 감정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두 걸음을 자칫 잘못 내딛다 보면은 국민적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꽉 막힌 일본과의 문제를 누군가는 풀어내야 할 것이고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보면 이 일본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이 신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일본이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합의들이 뒤바뀌게 되는 것들에 대한 신뢰가 좀 깨져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통 크게 마음을 열고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단계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가져왔다 생각하고 만약 이 정상회담의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하면 철저한 실무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다듬고 마지막 공동성명을 짠하고 발표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의 복원을 바탕으로 외교 그리고 경제, 문화 등 앞으로 일어나가게 될 새로운 관계 복원에 대한 첫 출발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완용의 부활이냐, 삼전도의 굴욕이다,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밟을지 모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한일 관계에 대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레토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내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창가 등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를 꼬여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운 상태 속에서 출발하게 됐던 현재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그 책임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국익이라고 하는 그 국익을 바탕으로 한 번이라도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했다면 이런 방식의 비난 섞인 조롱 메시지 낼 수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첫 술에 모든 것들을 다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 또 풀어가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고 기시다 총리도 결국 대한민국을 찾아서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한일 관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는 첫 출발이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예, 전은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난 굴종 외교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지율만 봐도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익이 아니고 일본 국익을 우리가 위해 준 꼴, 그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굴종 외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찾아갔다고는 하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의 모습, 그리고 강제징용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은 강제징용도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모습. 사실 이번에서도 그 경제와 관련된 것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은 대거 일본행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강제징용을 했던 미쓰비시는 참여조차 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모든 것을 내주는 상황, 이 상황이 굴종 외교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 규제를 풀었던 것, 반도체 3가지 물품을 수출 규제를 풀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수출 규제 일본이 한 겁니다. 3가지, 그러니까 불화수소와 EUV용 포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수출 푼 거는 일본 기업이 한국의 삼성과 SK에 납품할 수 있게끔 풀어준 거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WTO를 지금 제소한 것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수출 규제를 걸었고 이것이 공정거래를 해친다고 해서 우리가 WTO를 제소했는데 이것을 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WTO까지 취하를 해주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였는데 이것까지 외면하면서 다 주워버리고 온 상황, 이것은 굴종 외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사실 이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일본은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독도까지 본인의 땅이다라는 주장을 NHK 방송에서까지 나올 정도의 이런 외교 기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굴종 외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국내 정치 상황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외교가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 간의 입장이 이렇게 굉장히 상이합니다. 결국은 여야의 이 같은 극명한 입장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수출 규제 푼 게 일본한테만 도움된다라고 민주당에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제가 직접 취재했던 또 반도체 관련된 한국 기업들은 이게 수출이라는 게 한쪽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소재와 일본의 또 다른 어떤 기반 산업이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게 굉장히 좀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함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한일 양국 간의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보고는 가시화된 것 같아요. 군사적인 측면도.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양국이 진전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북한입니다. 왜 친하냐? 회담을 겨냥한 북한 도발. 북한 징검다리 도발 일지를 보면요. 잠수함에서 쏘았죠. 단거리로 쏘았죠. ICBM도 쐈어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분명히 겨눈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정조준했습니다. ICBM 미사일 쏠 때는 김정은이 참관도 했습니다. 3번 각기 다른 미사일을 섞어 쏜 겁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거 다 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이렇게 못 빠지겠습니다. ICBM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북핵과 미사일에 적극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아쉽지만 한국, 일본, 미국이 함께 공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북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今朝の北朝鮮によるこの ICBM 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明白な挑発行為であり、
到底関係はできません。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자, 이기태 실장님, 일단은 북한을 생각한다면 한미일이 다 군사적으로 강점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언급했듯이 아직 여지는 남은 것 같아요. 완전 민주당에서는 굴종 외교다 끝이라고 했지만 사실 통화한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통화해보면 이런 말을 하시면서도 또 앞으로의 가능성은 또 열려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미쓰비시 같은 이 가해 기업들이 완전히 지금 문을 닫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약간의 여지는 좀 열려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현재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 국내적으로는 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그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피해 기업 가해 기업도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막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정부 때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발전을 한다면 참여하는 방향으로. 근데 그 방법도 직접적인 사과나 이런 참여가 배상이 될지 아니면 간접적인 형태가 될지는 좀 한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희망적인 부분과 또 아쉬운 부분 모두 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서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고성이 오갔을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재연해본 돈 전달. 재연을 해봤어요. 저 장면에서 양측 간, 두 사람 간에 김용대, 유동규의 직접적인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법정이에요. 돈을 전달한 상황을 두고 김용과 유동규가 직접 설전을 벌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돈을 줬다라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이 직접 따졌어요. 내가 돈을 언제 달라고 했냐? 2020년 8, 9월경으로 기억한다고? 본인이 그때까지 돈 받은 거 아니냐라고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직접 항의했어요.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냐? 내가 고발할 거였으면 그때 써놨다. 내가 고발 안 하려고 내가 그때 같이 묻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발하게 돼서 기억을 못 하는 건데 미리 고발할 거였으면 그때 써놨을 거다 라고 또 같이 설전을 벌였어요. 내가 돈 받았다고 하는데 묘사가 틀리다. 내가 주머니에 손 넣고 돈 가져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자 유동규 본부장이 주머니에 손 넣은 채 겨드랑이에 끼고 가져가시지 않았냐 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돈을 어떻게 가져가냐 라는 김용, 겨드랑이에 끼고 가져갔다 라는 유동규. 치열해요. 자, 김용, 돈 줬다는 현장 가보지도 않고 경기도청 인근 도로 이거 네이버 지도로 본 거 아니냐 라고 완전히 의심을 하는 바람. 네이버 지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우측공원에서 함께 담배 피며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냐. 같이 담배 하지 않았냐. 결국 재판장이 나서서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 변호인이 말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재판장이 워워를 시전했습니다.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네. 두 사람이 직접 싸우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게 흔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형사재판은 꽃이 증인신문인데 증인신문할 때 피고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증인한테 이제 신문을 갖다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변호인이 모든 상황을 그때 경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주 뭐 세밀한 거나 그런 거 있을 때는 피고인이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법정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기사를 갖다 보니까 아예 변호인 제껴놓고 김용 부원장이 나서가지고 유동규 씨하고 한판 붙었다 이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그만큼 김용 씨가 다급했다, 마음이 급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뭐냐면은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하고 그게 이제 이모 이사 그다음에 이제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유동규한테까지는 그 돈이 갔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인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김용한테 넘어갔느냐, 김용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느냐 여기가 지금 끊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김용 부원장이 2021년 11월, 12월에 그 굉장히 바쁘고 그런 그 대선 그 막 그 치열한 그 시점에 정민용 변호사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었던 핵심적인 사람이었던 유동규와 같이 그 사업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김용 부원장이 물론 이건 정민용 변호사 이야기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00% 힘을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하는 정황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김용 측에서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사건을 해보면 돈 받은 사람이 돈 받았다라고 메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니까. 돈 준 사람들은 가끔씩 기록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 준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수첩을 아예 찢어요. 그래가지고 잊으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돈을 준 것도 범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사실 뭐 판사들이 계속 형사 재판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럴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그 두 사람의 어떤 설전 장면 중에 가장 좀 눈여겨서 봤던 게 그거잖아요. 김용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라고 묘사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받아가냐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은 주머니에 손 넣고 겨드랑이에 끼고 가져가지 않았냐라는 건데 요러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내가 주머니에 손 넣고 어떻게 돈을 받냐. 그럼 법원 판사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주장 중에 어떤 걸 좀 더 타당하게 받아들일까요? 이걸 타당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러고 어떻게 돈을 받냐? 이걸 타당하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용 부원장 변호인 측에서 요거다. 왜냐하면 돈을 손으로 들고 가는 게 맞지. 이거를 그러니까 돈은 손으로 들고 간 게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들고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겨드랑이가 나올 줄 몰랐겠군요.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때 김용이 막 1억인지 뭐 몇 억인지 1억이었겠죠. 그걸 갖다가 여기 끼고 가는 게 너무 웃기게 봤던 거죠. 그래서 1억이면 아주 큰 돈이긴 한데 2억 원 쇼핑백. 네네. 그 1억이면 큰 돈이긴 한데 그게 그 부피가 얼마 되냐면요. 5만 원짜리 100장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신권이면 요만하거든요. 1억이군요, 당신은 1억. 이거를 갖다가 20장 만들면 한 이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시는 드링크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1억이면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돈을 줬더니 그걸 좋다고 여기 끼고 이렇게 가더라. 그게 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용 부원장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갔더라고 이야기를 갖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판사가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변론의 전 취지라는 게 있거든요. 판사가 이렇게 쭉 보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판단을 갖다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인정이 되면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아지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원에서 김용 부원장이 돈을 이렇게 들고 갔다라고 재연을 하기도 했는데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금 1억씩 담긴 상자 2개, 종이 쇼핑백에 넣으며 입구 양쪽이 벌어져 테이프로 밀봉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쇼핑백 무게를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건 아닌 듯하다라는 입장을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 중간에 마련된 증인석에서 저처럼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난 이유가 그냥 뭐 웃기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대목을 저도 나름 재현한 거예요. 저처럼 일어나서 유동규가 김 전 부원장이 처음 1억 원을 전달받아 현금을 품에 넣고 가는 모습을 재현을 했다고 해요. 당시 김용 부원장이 여기에 감춰
라고 말하며 김 부원장 양복 오른쪽 안에 품게 했다는 취지입니다.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구체적이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한데 아까 겨드랑이도 좀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참 판단이 애매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뭐 큰 재벌이 아닌 이상 어쨌든 1억 정도 되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겨드랑이에 끼고 가면 흘릴 수도 있는데 그 돈을 이렇게 감춰서 속이고 가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일 텐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그냥 뭐 만화책 빌려온 거 만화책 그 반납하러 가듯이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주머니에 손 넣고 간다. 그것도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특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독특한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예,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묘사가 판사에 따라서 구체적 상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얘기할까? 아니면 혹은 실제 사람이 돈 1억을 주면 여러분들은 그걸 쓱쓱 동네에서 뭐 마실 나오듯이 겨드랑이에 끼고 가게 생겼습니까? 참 그 두 가지가 저는 솔직히 판단이 안 들고 판단이 안 따라서 된다. 실제로 판사님의 실제 이렇게 재판을 운영하면서의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 유동규 씨의 발언의 어떤 모습, 또 그걸 접하는 말하자면 그 김용 부원장의 어떤 태도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봐야만 이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쟁점은 내가 니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유동규의 발언도 좀 저는 석연찮아요. 어쨌든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내가 내 돈을 받은 걸 내가 쓰지 않았다는 것에 급급한 발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른바 돈을 어떻게 전달해 줬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두고 양측이 직접 설전을 벌인 대목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윤규 의원.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방청객들이 웃었는지 재판부도 피식 웃었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시연을 하긴 했는데 그 현금이 든 상자를 이 양복 안쪽에다 넣었다는 거거든요. 양복 안쪽에다 넣고 방청석으로 뒤로 돌았을 때 이 양복 한쪽이 엄청 불룩하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재판부에서도 웃음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김영주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제 어떻게 줬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줬는지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디서 줬는지는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되고 어느 시기인지는 대충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 돈 받은 사람이 알 거다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이것이 증거에 신빙성이 담보가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 재판부가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떤 겨드랑이든 품이든 2억 원이라는 게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지를 보자. 재판부가 나름 던진 거예요. 현명하신 것 같아요. 야, 그게 진짜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지 보자라고 해서 애초에는 그 현금 무게와 같은 생수병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검찰이 2억을 마련해 왔어요.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억 원을 임시로 휴정 시간에 시연을 위해서 마련해 와서 2억 원의 무게는 4kg이다. 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가져가기 불가능한 무게는 아니다. 라는 입장도 냈다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사건의 본질은 돈을 받았는가 아닌가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쇼핑백에 돈을 담아 갖고 왔을 때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이고 또 그 돈을 실질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동규 씨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용 부원장의 얘기는 작고 지엽적인 얘기 하나하나를 잡아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했던 얘기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본질과 관계가 없는 얘기를 갖고 이른바 시선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람들이 다 특정이 돼 있는 상태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고 있는 김용 부원장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2021년 그 당시를 되돌아가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던 시기에 돈이 마련돼서 건네갔던 상황이고요. 이게 2021년에만 이런 방식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남욱 변호사 등 같은 경우는 과거 성남시장 재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과 등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져 왔던 상황들을 미뤄보건대 김용 부원장이 그저 마지막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게 되는 게 재판 과정 속에서 본의하게 유리하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김용 부원장을 비롯한 정진상 실장들과 의형제를 맺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얘기들에 대한 신빙성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나왔던 김용 부원장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요목조목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 속에 나오는 신빙성에 김용 부원장의 손을 마냥 재판부가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논평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김용 부원장 측은 돈 준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뭔 신빙성이 있냐는 거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돈을 받았느냐가 사건의 본질이지 뭔 딴소리 하냐라는 겁니다. 먼저 김용 측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돈을 언제 줬으면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사실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돈 받은 사람이 알지 않겠냐 이렇게만 답을 했거든요. 네. 언제 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냐라고 저는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밝혀서 제가 늘어난 거지 하는 걸 제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금 주셨다는 날짜나 이런 거 지들 신빙성 사람들이라는 날짜를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 줬는 거를 내가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써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고발하거나 이런 걸 따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정진상이나 저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나오는 것조차도 저는 숨겨주려고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428억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다른 사람들은 네 것인 줄 안다. 너는 유동규가 아니냐라고 김용 부원장 측은 얘기를 했고요.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거라고 말 나온 거 적절하지 않아. 나를 대표로 말한 것이다. 내가 몸통이겠냐? 라는 뜻이죠. 네가 몸통이다. 라는 뜻이고. 과연 몸통이 누굴까? 정익진 변호사님, 결국 이번 의혹과 이번 사건,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 몸통이 유동규냐? 아니면 몸통이 딴 사람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몸통한테 쓰레기를 먹입니까? 몸통한테 뭐 어디 숨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까? 그건 누가 봐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로 따지나 뭐 직급으로 따지나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따지나 다 이제 유동규가 몸통일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유동규든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변심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전 실장 극단적 선택하면서 유서에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측근 관리 잘하라고 한 이야기가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428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의 최종적인 귀착지는 누구일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크고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거기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검찰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을 받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2주 만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국토부가 거의 협박을 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분명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백현동의 4단계 용도 상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에서
이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 사례, 즉 치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보고를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국토부가 공공기관 부지 원활한 매각 협조 공문을 28개 지자체에게 보냅니다. 그때 당시 성남시에서 주교환경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국토부 협조 공문 대응 방안을 보고했는데 동아일보가 그 보고문을 취재했어요. 부지 복합 개발 추진 적극 행정 사례 치적으로 활용하자라고 성남시에서 내부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협박받아서 마지못해 한 것이 인지 아니면 협박받았는데 이걸 적극 행정 치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다. 과연 이게 가능하냐라는 게 동아일보의 의문 제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와 관련된 발언, 주장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요 발언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동아일보 보도 보셨듯이 당시 국토부는 28개 지자체에게 그냥 의례적으로 의무가 아닌 이례적인 공문을 보낸 건데 이걸 직무유기 협박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협박이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있었다면 성남시 내부에서 이걸 치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제안까지 있었을까에 동아일보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병미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장동 사업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백현동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으로 비춰지는 내용들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서 아마 저 자료를 받아갖고 성남시 문건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다시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로 돌려봐도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어디 상대 다른 정당에 있는 정부에서 협박을 한다고 협박을 받아갖고 협박에 못 이기는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굉장히 정기적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몸집을 키우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했던 저 메시지들도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벗어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겁한 변명을 넘어서서 명백한 거짓, 허위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게 돼 있죠. 저 내용에서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 국토부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 봤던 것처럼 직무유기 등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어디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더더군다나 성남시에 있었던 과거의 자료들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적극 행정의 치적까지 얘기했던 것으로 비춰보아 이재명 대표에게 점점점 불리한 요건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재판은 정말 수많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중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운 형국에 놓이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불거지게 될 때는 어떻게 대응할까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저는 기회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이런 요청서를 안 보냈어야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요청서를 보냈고, 그러니까 저쪽에 성남시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치적으로 쓰자라고 했던 것은 국토부가 어쨌든 이재명 시장한테 이것을 용도 변경해야 된다고 의견서를 보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안이 전혀 없었고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이 용도 변경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이 용도 변경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저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협박받았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겠지만 국토부에서는 이미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고 이 문건을 통해서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치적으로 쓰자라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한번 공방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으로 오히려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기보다는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것을 사실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김용주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 되셨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 공문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건 공문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느냐잖아요. 공문이 있었냐 없었냐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공문이 나왔어요. 오히려 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게 용도 부지 할 건지 아닐 건지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 우리에게 판단 묻지 말라라고 하는 국토부에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공문까지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말한 직무유기로 당신 고발할 거야라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상황이 사실로 볼 만한 근거는 사실 이 대표 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협박받았는지, 어떤 말로 협박받았는지. 그래서 이 대표 측이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크게 보더라도 그 국토부가 그 공문을 그 보낸 시점하고 성남 씨가 4단계 종상향을 해준 시점의 차이, 상황의 변화, 그리고 항상 그 공기관이라는 그런 공문을 받으면 그 담당관이 다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선언이냐, 그야말로 압박성의 관계 규정인지 또 권유형인지, 그에 따라서 유권 해석에 따라서 내부적 검토를 따라서 어떤 부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그러한 종상향 얘기했을 때 4단계 종상향을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해줬다 하더라도 사실은 1단계, 2단계 정도 종상향 하는 것이고, 그것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 끝에 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뭐 제가 그러니까 함부로 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논리의 공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망인에게, 고인에게는 좀 뭐하지만 그 현장, 그런 행정의 중심에 돌아가신 전무 씨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다만 그거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 정도 발언이 과연 공직선거법상 중한 처벌이 나올 법한 선거상의 허위 중대 혐의로 볼 수 있느냐의 재판부의 판단 여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적극적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아직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부는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협박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건데, 이건 이 재판에서 더 중요한 걸 지금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협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협박이 없었으면, 내가 협박을 받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것이다. 무엇을? 종상향을. 왜냐하면 종상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단계 종상향이라고 하는 그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판에서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이걸 입증해내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은 백현동은 또 하나의 업무상 배임죄 플러스 알파로 이재명 대표한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재판 과정 좀 지켜보겠고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도 바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퇴진만 빼고 라는 문제 제기도 사실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총선 승리 위해 할 일, 걸림돌된 80조. 일단 당원 80조 논란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 당원 80조 삭제 논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지 함께 보시죠. 정치혁신위 내부 문건, SBS 보도에 따르면 당원 80조를 전체 삭제한다가 적시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경태 의원은요, 저 발목 잡기 조항이다, 군더더기 조항이다, 정리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발목 잡기 조항이라는 겁니다. 1항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인정 시 당무위가 당직 유지하기로 판단, 모두 삭제를 검토한가? 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발목 잡기 조항이다라고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처음에 만들 당시에 과연 발목 잡기로 만들었을까? 이제는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부정부패 앞에 온정주의는 없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한다.
지금 저 혁신위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의 주장대로라면 김영주 의원님, 네. 아니 문재인 대표는 왜 이렇게 발목 잡기 조항을 그때 만든 겁니까? 아니,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정치 혁신위가 정말 정치 혁신 맞나 싶어요. 정치 혁신이대로 하면 민주당은 부패 온실 정당이 됩니다. 특권을 중시하는 정당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당을 망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정치혁신위원장이 그나마도 정치를 제대로 해오고 정치를 올바로 경험한 분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그냥 당대표를 옹호하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옹색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고민 속에서 전대의 정치적 선배가 만들어온 민주당의 혁신적 전통을 깡그리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 민주당의 면모가 혁신되고 일신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재인 대표 등이 만들어 놓은 당헌 80조, 이게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 위기에 처해지자 없애겠다라고 하는 검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목 잡기 조항이라고 보십니까? 삭제돼야 할 조항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정치 혁신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 중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이 당헌 80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불구정시장 수수가 든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고요. 저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 당헌 80조 논란에 대해서 당내 반응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렇게 논의된다면 내로남불이다. 조응천. 이재명 때문 아니고 현역 의원들 때문에 삭제 검토하던 중이다. 강훈식 의원. 논란이 되자 장경태. 꼭 논의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뒤로 물러나는 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 정치 혁신을 꾀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한 열흘 정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내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되게 급박했는지 정치 혁신을 막 얘기합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매진하겠다. 대통령이 되든 되지 않든 다 뒤바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3선 연임 금지 등 별의별 얘기 다 꺼냈는데요. 그런 얘기하는 게 정치 혁신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선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약속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경태 혁신위원장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오직 딱 한 가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탄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 당헌 80조 삭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 밖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부정부패 등에 대한 혐의로 지금 이 사법리스크의 한복판에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민주당이 이런 논의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기승전 이재명 대표의 문제 때문에 당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경태 의원도 젊은 최고위원으로 혁신을 담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될 때 아니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예, 김병민 최고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당내 일각에서 지금 당헌 80조 삭제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윤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이 삭제까지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다. 기본적으로 부정부패 기소가 되면은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도 혁신위에서 많은 안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강훈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른 의원들 때문에 기소 시에도 당직이 정지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가만히 놔두고 민주당 의원들만 어떻게든 잡아 드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들 수사당하고 압수수색당하고 기소당하고 이거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보복적 의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 이것은 저는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혁신위 내부에서도
뭐 전문위원이라든지 혁신위원들이라든지 다들 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안들이 논의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논의된다고는 하나 이렇게 삭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의총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발생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겸허히 그런 부분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의 조홍천 의원은요, 총선까지 가기도 전에 연말 퇴진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몰 직전이다. 빨리 퇴진하라는 뜻입니다. 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론? 질서 있는 퇴진론. 저도 그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타이타닉이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고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많이 구멍을 메꿔가지고 둥둥 떠 있으면 가능하죠. 이런 지금 비명 의원들을 이재명 대표가 설득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영주 의원님 지금 연말 퇴진도 용납 못하는데 침몰 직전이다. 조홍천 의원 따르면. 근데 총선에서 어떤 역할도 하겠다라는 게 먹힐까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들 내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의 정도 아닐까 싶어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 그리고 그 말이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당당히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겠다는 것도 역할일 수도 있고 그중에도 혹은 불출마의 경우도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직까지 구체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조홍천 말씀하신 것은 시계열적으로 본다라 하면 최소한 9월, 12월, 10월 정도는 당이 안정화되고 정리되는 어떤 부분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 당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회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따로 논다라고 보면 정청래를 간판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서거도 준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아주 참신한 비대위원장을 같이 모셔서 일괄적으로 사퇴하는 당내 합의가 있지 않은 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퇴진을 요구하는 비명계,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어떤 역할이나 하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도 얘기 나왔는데 그런데 친명계 쪽에선 질서 있는 퇴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극적 있는 네이밍으로 낚시질한 거다. 사퇴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낙연 출당시켜라, 박지현 출당시켜라 라는 당내 강한 청원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을 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님, 우리 당에 정말 소중한 정말 자원이시거든요. 정말이에요. 이게 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큰 차이인데 당이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달라야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 준비됐을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조민 씨가 뭐라고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조민 씨가 참석한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을까요? 입학 취소 재판입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로 판결됐죠. 지난 4월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를 했죠. 이에 대해서 조미 씨 측이 입학 취소 처분 강제 집행 정치를 신청했고 어제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법정에서 조미 씨가 울먹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정경심 씨죠.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준다고 해서 그러려니 받았다. 동양대 총장님과는 카톡하는 사이다. 이번 일로 혜택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 기회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까지 조국 일가의 주장은 저 표창장은 위조된 게 아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받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조국 일가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에서 이게 허위 위조로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창장은 위조됐습니다. 저희가 위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인정을 안 했어요. 네네. 그런데 어제 조미 씨의 재판에서 나온 건 그러려니 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뭐 카톡하고 뭐 그런 사이니까 뭐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그 뭐 열심히 봉사를 갖다가 했는데 봉사했다고 해서 다 표창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했으니까 표창장 준다고 해서 그걸 또 감사하게 받았다 이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다라고 조민 씨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밝혀진 사실은 조민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표창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조 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게 확정이 됐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수가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그것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원 판결에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도 이제 부정을 갖다가 한다.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뭐 오랫동안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 너무너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재판은 뭐냐면 이게 판사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형사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 그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의 원고로 조민이 등장을 한 거고 행정 소송은 당사자니까 변호사가 나가든 말든 나오지 말라고 하든 말든 어쨌든 당사자니까 언제든지 재판에 나갈 수 있는데 어제 했었던 그 재판은 뭐냐면 원고로서 나간 게 아니고요. 증인으로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아예 굳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당신이 그 당사자니까 그 당사자가 이야기한 거면 뻔하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한 것을 그냥 부득불 증인 신청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증인 그 받아가지고 나가서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재판부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고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조미 씨의 답변은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자기 성적으로 입학이 충분했는데 표창장을 준다기냐 그냥 그러려니 받았다. 이게 만약에 입학에 이렇게 취소될 만한 사유였으면 안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저런 발언을 했다고는 하는데 선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저 위조된 표창장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었고 첫째, 조민 씨의 저 같은 모습에선. 그리고 본인이 부유하고 혜택받고 자랐다는 걸 울먹일 게 아니라 그러려니 저 총장 받았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위조된, 부모가 위조한 표창장을 받고 수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성의 모습도 없었다.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내용 모두보다도 정혁진 변호사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그 재판이 성립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산의전원이 자체적인 어떤 자율권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학부가 취소되면 당연히 취소되는 것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행정소송 자체가 이의 없음 말하자면 성립이 안 되는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더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 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난 걸 가지고 이 재판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행동인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질 걸 알면서도 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칙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등교육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커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입학을 취소하여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고등교육법 규정이 있으니까 모든 대학의 학칙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입학 취소가 된다. 이게 너무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저 행정소송 한 거는요. 그냥 끝까지 시간을 갖다 조금 더 벌어보겠다. 그다음에 그런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 재판권을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남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김병민 최고. 조민 씨가 저런 발언을 하고 나니까 최성해 총장이 꽤나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민 씨 발언에 따르면 본인은 위조된 걸 몰랐다는 거고 총장이랑 친한 사이 카톡 주고받는 사이니까 그냥 준다니까 그러려냐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조민 씨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동양대학교는 그냥 친한 사람 적당히 카톡 주면서 대충 표창장을 주는 그런 학교로 조민 씨가 치부해버린 거네요. 최성해 총장도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고요. 근데 사실관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조민 씨의 부모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고 그 위조된 표창장을 입시 서류에 내서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해서도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장학금 받아서 그거 다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회피하려고 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게 되는데 본인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없는 모습들, 조민 씨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여기까지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지금까지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 정도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 저는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 가지고 조민 씨는 결국에는 최성해 총장이랑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 뭐 이런 것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표창장을 받았고 그 표창장을 줘서 고맙다고 최성해 총장한테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남아 있을 텐데 실제로 최성해 총장이 그래 라고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경심 재판을 뭐 이렇게 저희가 반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인정을 할 때는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 준 것을 몰랐고 이것을 정경심 교수가 모두 위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된 건데 지금 최성해 총장이 그래라고 해서 표창장 준 것을 인정하는 그 자료만 나온다면 이 재판 자체가 저는 어디까지 흘러가야 될지 이런 새로운 시각도 한번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카톡으로 최 총장에게 보낸 건 아니고 조민 씨가 어제 진술 중에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총장이 답을 했냐라고 하니까 조민 씨가 그래라고 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거나 한 게 아니고 조민 씨가 다 같이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인사를 한 것 같다라는 조민 씨의 어떤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더욱더 정확한 부분 자세히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폭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비자금을 숨기려 웨어밸리 주식 이태원 건물을 내 명의로 바꿨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전우원 씨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또 지금 폭로를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이 많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뭐 많이 추측을 갖다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사기 사건도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런데 사기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헛소문인가 이런 생각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재용 씨의 아들이 그 돈 세탁, 그 비자금이 있고 그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가 무엇이냐? 어떤 보안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고 자기한테도 수십억의 그 재산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분배가 된 거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전재용 씨는 뭐 완전히 그 뭐 애가 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어떤 팩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지고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미납된 상황에서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손자가 비자금이 있었다. 그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일가가 알고 있었고 그 비자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성해 놓은 비자금이다라는 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징이 되나요? 일단 추징이 돼야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명으로 특히 뭐 경호원이나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재산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 이렇게 고액의 그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뭐 TF팀 같은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환수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환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전재용 씨의 입장도 나왔는데 아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전재용 씨, 신용 불량자 상태이며 은닉한 재산은 없다. 도피 이민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아들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검은 돈 있다면 수사받겠다라는 또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곧 얼마 후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장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지금 중앙지법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법에 2차 출석을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고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것과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백현동 용도 상향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시 국토부에 직무유기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따져보는 그런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공판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1차 공판 때 입장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오늘은 과연 입장을 밝힐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아시다시피 2주에 한 번씩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궁금한 게 만약에 백현동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당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당신 할 거야라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 측이 입증을 못해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위로 인정이 돼요. 네. 그러면 이 발언이 당시 선거에 얼마나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재판부가 보고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만에 하나 유죄를 결정하더라도 수위를 뭐 벌금 얼마의 어떤 수위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하나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판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야 그러면 뭐 미주당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80만 원 해야지 90만 원 해야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백현동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계속 나갔을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 어떻게 종상향이 4단계나 그것도 다른 땅도 아니고 성남의 요지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무슨 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백현동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대장동에 백현동까지 막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 선거에서 얻었던 표보다 훨씬 더 상당히 적은 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자, 맞군요. 이 대표 발언 있는지 들어보시죠.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답도 없었어요. 법정에 입장을 했습니다. 내부 모습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출석한 모습 내부 화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중계해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이 대표는 이렇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의 유죄가 선고됐으나 3심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과 사법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아직 뭐 별다른 검찰의 수사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1심 판결이 나올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영기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보십니까? 무죄라고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게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백현동 논란에서도 나왔다시피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이미 공문을 보내가지고 용도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명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공무원한테도 물어봐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입증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재판 과정에서 결국에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그 문건에는 결국에는 국토부에서는 충분히 용도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명을 했고 성남시는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일단 한 번 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에서 여러 해당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협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될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그 이재명 대표 측에 있어야죠. 왜냐하면 협박이라고 하는 게 해악을 고지해서 나쁜 너 그럼 나한테 뭐 혼나 이런 해악을 고지해서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협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4단계 종상향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간큰 공무원이 국토부 장관이라도 제가 봤을 때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을 얼마나 그다음에 이제 내보내는 게 이제 국토부 그런 정도 공문인데 그런데 그 공문과 반대되는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에도 나왔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반대되는 증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김문기 처장 건도 있지만 백현동 건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모습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